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럼 강의를 시작합니다. 산소요법도 여러분 시험에 다양하게 나와요. 비강 캐뉼라도 나오고 부분 제호흡 마스크도 나오고 이번에는 부분 제호흡 마스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아시는 김에 다 알아놓으시면 좋으니까 비강 캐뉼라 먼저 보시면, 비강 캐뉼라는 쉽게 생각하시면 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줄 같은 걸 코에 넣고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유속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0.5에서 한 5리터 정도의 산소를 줄 때 사용하는 거랑 분당이죠. 분당 0.5에서 5리터 정도의 산소를 줄 때 사용한다는 거랑, 요걸 산소 농도로 체크해 보면 한 24에서 45 정도 된다는 거, 이런 것도 FiO2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뒤쪽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비강 캐뉼라가 콧줄로 바로 산소를 주기 때문에 장점은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가능한다는 거죠. 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농도의 산소를 주기 때문에 COPD 환자의 저용량 산소 제공에 많이 쓰여요. COPD는 한글로 얘기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얘기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CO2가 굉장히 몸에 정체가 많이 돼 있어서, 원래는 보통은 CO2의 농도가 올라가면 호흡을 하라고 호흡중추에서 자극을 주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이 기전이 소실된 거예요. 그래서 O2가 떨어지면, 몸속의 혈액에 O2 농도가 떨어지면 호흡을 자극해요. 그래서 COPD 환자에게는 O2 농도를 높게 주면 안 돼요. 왜? O2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 자극이 안 돼서 호흡을 멈추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COPD 환자의 경우에는 O2를 1에서 2리터, 높아봐야 3리터 줍니다. 3리터. 이 이상을 주게 되면 호흡 자극이 없어져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병원에서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점은 이 콧줄이 비강 안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콧구멍 안으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점막이 자극되고 건조가 유발된다는 거. 그래서 점막이 자극된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간혹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산소 마스크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콧줄 제어건을 마스크 끼고 있으면 다 단순 산소 마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왔다고 하면 어떤 게 나오냐? 마스크와 얼굴에 맞게끔 꽉 조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소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꽉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뼈 돌출 부위나 이런 데는 눌릴 수 있어서 거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대주고 두세 시간마다 마스크 안쪽의 습기를 잘 제거해 줘야 합니다. 장점은 비강이나 구강에 건조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점막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은 앞면에 밀착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도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겠죠. 부분 제호흡 마스크가 이번에 시험이 나왔었는데 산소 농도가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높죠. 그럼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리저브 백이라고 해서 공기가 저장되는 거예요. 산소가 저장되는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를 잘 부풀려 나와야 돼요. 이게 쭈그러들면 여러분이 충분한 산소를 흡입할 수 없어서 잘 부풀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간호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소가 차 있고 여러분이 호흡할 때 그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로 외기가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이 내뱉은 호기가 요 리저브 백에 3분의 2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산소 마스크에 저장낭이 있고 3분의 1 정도가 제호흡이 일어난다는 거죠. 밸브가 없어서 호기가스가 저장 주머니에 들어가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산소와 혼합되고 외기도 요 구멍으로 들어와서 혼합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 산소까지는 안 되고 70에서 한 90% 정도의 산소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럼 이어서 비제호흡 마스크, 요것도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비제호흡 마스크는 아까 부분 제호흡 마스크랑 달리 이 마스크 여기 나가는 구멍에 일방향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저브 백에도 일방향 밸브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이 내신
호기가 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방향으로 닫혀 있고 호기할 때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호기를 내뱉을 때는 여기로 열려서 나가게 되지만 들어올 때는 닫히게 되는 일방향 밸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내신 호기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비제어홈 마스크예요. 저장백과 마스크 사이에 일방향 밸브가 있고 외기와 접촉하는데도 일방향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호흡과 공기 혼합이 방지가 되는 거죠. 외부 공기가 혼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 최고 농도의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산소요법은 하고 나왔던 거죠. 비제호흡 마스크예요. 벤츄리 마스크도 여러분 시험에 간혹 나왔었는데 뒤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산소 농도 적혀 있죠. 28%, 31%. 이렇게 여기에 산소를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 걸러져서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 농도만큼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된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투여 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은 벤츄리 마스크를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주의 산소 농도는 20.8%, 여러분 시험에 뭐 21%도 나오긴 하는데 대략 21%예요. 분당 1리터의 산소를 제공하면 4%의 F화이트가 오른다 그래서 F화이트 잘 모르셔도 되고요. 예, 요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 1리터를 제공하면 4%가 오르기 때문에 25% 해야 되는데 그냥 2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의 산소가 제공되는 거고, 2리터, 분당 2리터가 제공되게 되면 여기다 4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28%의 산소가 제공된다. 이런 시험 문제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20%에서 시작해서 4%씩 늘려나가시면 되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 범위 운동은 뭐냐? 너무 오랫동안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되면 조직의 유연성이 감소되고 관절이 굳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최소화하고, 예, 이런 관절과 연부 조직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뭐 부동 환자거나 너무 무의식으로 오랫동안 관절 가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스트로크 환자나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거나 이런 분들에게, 예, 경축을 예방하고 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시행하면 안 되냐,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부종, 열감, 예, 발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말고 의사에게 보고한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 거의 없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능동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대상자가 스스로, 수동은 누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요게 잘 나오죠. 대상자가 자립으로 운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 피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예, 대상자의 침대 옆에 서고 운동시킬 관절 옆에 서야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덜 들어요. 그게 신체 선열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로 각 관절마다, 예, 3번에서 5번 정도로 운동을 시킨다는 거죠. 항상 목욕할 때도 머리부터 발끝 방향이었잖아요. 예, 항상 머리에서 발끝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영아의 발달 순서도 머리에서 발끝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행 전 대상자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해 놔야 돼요. 그 가동 범위 정도를 알고 움직여야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절대 가동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공기 전파주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접촉 전파주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접촉 전파주의는 어떤 거냐? 네, 직접 혹은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 주의법이에요. 소화기, 호흡기계, 뭐 피부 또는, 예, 창상 감염이나 다제내성균 등의 경우에 적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접촉해서 다른 환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MRSA가 뭔지 VRE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네, 메치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 구균이라고 하고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접촉 감염이지만, 예, VRE는 특히 접촉 감염에서 신경 써야 되는 환자예요. 그리고 이 두 개 다 사극 감염병에 들어간다는 거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원래는 독방에 넣는 게 맞지만 이런 환자가 많다면 코호트 격리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창궐했을 때 이 병상이 부족했잖아요.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끼리는 같은 방에 넣어도 된다. 이게 코호트 격리예요.
그래서 집단격리라고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강화된 접촉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VR이 아까 알려드렸죠. 이런 건 좀 더 강화해서 격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격리실에 주의 표시를 꼭 해준다는 거, VR이. 환자 접촉 시에는 장갑, 가운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고요. 환자 병실 떠나기 전에 다 벗고 나와야 합니다. 환자의 이동을 가능한 제한해야 돼요. 혹시라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안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덧가운이나 시트로 잘 감싸준다.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진기 및 기타 물품도 접촉에 의해서 다른 환자에게 쓰게 되면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접촉보다 잘 나오는 공기전파주의, 대표적으로 홍역, 수두, 폐결핵이죠. 그래서 홍수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감염을 유발하는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죠. 떠다니니까 떠다니다가 다른 숙주에게 흡입되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한 주의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제해야 되겠죠. 공기에 떠다니다가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상자는 격리실을 이용해야 돼요. 격리실. 격리 표시하고 음압을 유지하는 거죠. 이 균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음압을 유지해서 모든 공기를 문 열 때마다 안으로 빨아들이도록 하면 격리실 안에 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출입시는 이 작은 입자의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거죠. N95 마스크 착용,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실은 최소 1시간당 6회에서 12회 공기순환을 시켜야 되고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6회, 12회는 잘 나온 적은 없고, 출입문은 음압이 걸려 있으니까 꼭 닫혀 있는 게 원칙이겠죠. 억제대 문제도 간혹 잘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적용 기준은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대신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떤 경우 자타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필수 장치가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거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억제대는 적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장갑 억제대가 요즘 답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뭐 정맥주사나 이런 걸 제거할 수 있을 때, 예전에는 팔꿈치 억제대도 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으나 요즘은 장갑 억제대가 더 답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장갑 억제대가 더 요즘은 답으로 잘 된다. 알아두시고, 만약에 장갑 억제대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팔꿈치 억제대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즉시 중단해야 돼요. 의사의 처방이 필수고요. 그래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보호자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적용 방법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2시간마다 보호대를 풀어 피부의 상태를 꼭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2시간마다는 뭐랑 똑같아요. 욕창이랑 같기 때문에 같이 암기하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을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써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클러브 히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클러브 히치 매듭법을 좀 이름은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거냐? 이렇게 팔자를 그려서 두 개를 겹쳐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풀게 되면 이 두 개의 겹쳐진 부위를 당기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쉽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클러브 히치 매듭법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다. 클러브 히치라는 이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뼈가 돌출될 부위는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패드를 적용해주고, 침상 난간에만 묶여두면 제대로 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침대 틀에 묶어야 된다는 거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억제대 적용 시에는 손가락 2개 정도의 공간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왜?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요. 종류는 장갑 모양의 억제대, 사지에 묶어서 하는 사지 억제대, 팔꿈치 억제대. 팔꿈치 억제대는 여러분 보통 팔꿈치는 이렇게 구부릴 수 있잖아요. 요 부위죠, 팔꿈치. 이 부위에 이렇게 억제대를 대게 되면 핀 상태에서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놓으면 팔을 못 구부리겠죠. 그래서 팔을 못 구부리게 해서 이런 필수 장치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팔꿈치 억제대예요. 벨트 억제대는 벨트 모양의 억제대로 가슴팍에 적용하게 되는데, 보통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상체나 이런 부위를 고정하게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억제대를 얘기하는 거죠. 전신 억제대의 가장 큰 예는 여러분 신생아 났을 때 포에 싸잖아요. 그렇게 전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적용한 경우를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전신 억제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